자, 4장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4장 1절에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성질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읽을 거리로 내가 몇 가지를 줬는데, 이 행렬식은 그 아주 오랜 그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많고. 그 첫 번째 그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 일본에는 임진왜란 전에는 수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수학책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었고.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가져갔죠. 우리가 도자기도 가져가고, 도공도 납치해서 가고, 그리고 인쇄술도, 금속 활자도 훔쳐가고, 그리고 또 그때 가져간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궁궐에 있는, 지금같이 국립도서관에 있는 고서들, 그런 귀한 서적들을 다 약탈해 갔어요. 많이 태우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역사책도 있고 뭐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안 가지고 있는 산악책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정치나 역사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대충 알고 있었지만 수학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혀 몰랐었는데 수학책을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을 하니까 저 나라가 이게 이제 문명국, 개화국 소리를 듣고 자기들은 야만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깨우치고,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일본의 수학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일본인 수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산학책을 가져가서 그 책을 가지고 조선 산학을 공부합니다. 물론 중국 책도 가져가서 중국 산학도 공부하고. 그때 그 영향으로, 이게 임진왜란이 159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그 영향으로 그걸 한 10년, 20년쯤 공부하고 나서 일본의 첫 번째 수학책, 진겁기라는 책이 1627년에 요시다에 의해서 발간됩니다. 그리고 1639년에 두 번째 수학책인 주가이로쿠라는 수학책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수학책이에요. 그 이전에 한 권도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1300년대 그 이전에도 그 수학책들이 꾸준히 내려와서 그걸 과거 시험을, 그걸 수학 시험을 봐서 그 산사들을 뽑아서 우리나라 국가 경영을 해왔던 데 비해서. 자, 이런 수학책들의 영향으로 이 새끼라는 사무라이 가문으로,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새끼라는 사무라이 가문으로 입양된 이 다카카주 새끼 꼬아라는 이 관효화라는 사람이 이 사무라이들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임진왜란에서 이런 걸 약탈해 간 사람들이 사무라이들이잖아요. 그 사무라이들이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 책들.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임진왜란 때가 뭐냐면, 이게 다 조총과 대포로 전쟁을 한 거죠. 그전에는 사무라이들이 칼로 몇백 년 동안 싸워오다가 이게 대포하고 총이 나오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는 사무라이들은 실업자가 됐어. 책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재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지.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자기네 같이 몇십 년 동안 칼만 배운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제압해버렸으니까. 그게 한가해지니까 이제 책 보면서 공부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 디스플린은 배우고 글은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산학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래서 사무라이 가문에서 그런 그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다카카주가 원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라는 가문으로 입양됐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새끼꼬와 다카카주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정말 걸출한 수학자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1683년에 이 행렬식 개념을 발표해요. 2차 행렬, 3차 행렬, 4차 행렬, 5차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이 행렬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법을 구한 기록을 남겨놔요. 이게 세계 최초야. 행렬식의 개념이 도입돼. 그러고 이제 유럽에서도
독자적으로 행렬식의 개념들이 소개돼요. 사실은 한 10년쯤 후에 소개가 돼요. 이 1692년인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그게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그래서 기록이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는 동양은 동양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행렬식 개념이 이제 발전하죠. 근데 우리는 많이 발전 못하고 유럽은 그 행렬론이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행렬 개념으로 확장되고 150년 후에 그리고 방정식이 풀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학적 테크닉들이 여러 문제에 적용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런 걸 했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기록을 알고 나서는 이 라이프니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라이프니츠도 실제로는 1683년에 그 개념을 깨우쳐서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10년쯤 후에 공개된 거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다 같은 시기에 발표해서 그래서 행렬식의 개념은 유럽 거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의 것도 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수학사 책에는 그 말은 잘 안 쓰고 라이프니츠가 디터미넌트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다고만 쓰여져 있어요. 일본 책에는 물론 거꾸로 쓰여 있고. 자, 행렬이 소개되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50여 년 동안 이 행렬식의 개념은 연립방정식의 해법으로 활용됐던 거예요. 크레머의 룰 같은 게 다른 개념 아무것도 없이 그 디터미넌트만 갖고 해를 구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행렬식을 이용하면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장에서는 정사각 행렬을 실수에 대응시키는 함수로 행렬식을 정의하고 그 성질과 응용에 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특성 방정식과 행렬의 고육값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마디를 더 보탰는데 양의삼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양의삼법. 양의삼법이라는 이 책이 중국 책이에요. 중국의 아주 오래된 수학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국에서는 없어져서 누구도 이게 중국 사람들 이 책이 있었던 걸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책이 언제 발견됐냐면 20세기에 중국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옛날 그 고서들을 찾다가 이 양의삼법을 발견한 거야. 자기네 중국 책을. 일본에서. 20세기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나 하고 책을 뒤를 뒤져보니까 책 뒤에 경주에서 세종 때 발간된 책이라는 게 찍혀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양의삼법이라는 게 중국에서 나와서 그게 이제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에서 그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각본해서 번각해서 인쇄해 갖고서는 많이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가져간 거야. 한국에는 하나도 안 남겨놓고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일본에만 가지고 있었던 걸 이제 중국인이 발견해서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죠. 중국을 복사해서 가져갔지.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양의삼법 경주판을 찍기 위해서 만든 번각본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 그 발견된 것이 지난 2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번 2월에 올 2월에 2012년 2월 20일 날 보물 1755호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의삼법이란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 그 수학책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책이야. 원본이고. 이거는 한국에 있어요. 일본에는 양의삼법이 2권 있어. 하나는 국내부 도서관. 그게 이제 왕실 도서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실에 있던 것들을 훔쳐간 것들이 대부분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책 말고도 아마 다른 책들도 우리나라의 고서들, 귀한 것들, 특히 수학책들도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아직 그 안에 어떤 우리 책들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이 행렬식은 또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자, 먼저 행렬식이 뭐인지 알고 나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행렬식은 이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보낸 편지,
해서 다음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 이 동차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은 이 식을 만족하므로 따라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다고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라이프니츠는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행렬식의 개념은 세키쿠아가 소개한 지 10년 후인 1693년 라이프니츠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같은 개념을 독자적으로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은 지금 그 역사를 수학사책을 뒤져보면 1693년, 이게 제일 오래된 기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1683년에 라이프니츠가 디터미넌트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쨌든 위의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2장에서 배운 대로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해를 이 가우스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이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식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히 보면 우변을 쭉 한쪽으로 보면 0 이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걸 공통항으로 묶어서 정리하면 0 이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냐? 이걸 보면 결국 이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예요. 이 행렬을 1행에 관해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한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또 얘기하면 이 동차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동차 연립방정식은 이 1xy를 다 곱하면 다 이 식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xy가 뭐가 들어가도 다 해가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베리어블이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제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의 정리로 유명한 로피탈한테 편지로 발견한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자기는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동차 선형 연립방정식 AX 이퀄 0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유일한 해만을 갖고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이 0벡터 외에도 0벡터가 아닌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에서는 가우스-소거법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그게 디터미넌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여기에 쓰여진 이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이 얘기고 그게 이 편지의 뜻입니다. 자, 이제 그 4장 1절 행렬식의 정의와 기본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임의의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어떤 실수 f of A에 대응시키는 함수 중에서 특히 이 중요한 행렬식 함수, 이 매트릭스 펑션입니다. 매트릭스 펑션 중에 하나인데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크를 좀 하면서 봅시다. 자, 오케이. 자, 행렬식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치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질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 소개되기 무려 150년 전부터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디터미넌트는 널리 쓰였습니다. 행렬이 소개되자 행렬에 대응한 이 스칼라 값, 즉 이 매트릭스 펑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 값의 특징을 통해서 연립방정식의 존재성 또 행렬의 이 파워 거듭 제곱이죠.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이 퍼뮤테이션, 치환입니다. 여러분들은 퍼뮤테이션을 수열이라고도 배우기는 했는데 치환이란 무엇이냐? 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 S라는 집합, 1부터 n까지. 이 자연수의 집합 S의 상에서의 치환이란 S에서 S로 가는 1대1 대응함수 시그마입니다. 이 시그마가 퍼뮤테이션, 치환입니다. 함수, 원투원, 온투, 바이젝티브 펑션, 1대1 대응함수. 그래서 이 1대1 대응함수 시그마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1은 I1으로, 2는 I2로, K는 IK로, N은 IN으로. 그리고 요거는 다 다른 숫자들이죠. 그러니까 1부터 N이라는 숫자를 재배열하는 그런 거죠. 그런 재배열하는 함수를 시그마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이 1대1 대응, 치환이 다 위에 있는 1부터 N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숫자만 다른 거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들 그냥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순열, 그러면 이렇게 숫자들의 이렇게 배열로 이렇게 썼던 이유는 이제 이렇게 노테이셔널 컨비니언스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면 1은
시그마는 1은 I1으로, 2는 I2로, K는 IK로, N은 IN으로 보내주는 그런 함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치환이란 1, 2N을 이런 숫자를 1로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물건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n 팩토리알계죠. 그렇죠? 1부터 n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는 첫 번째는 n개의 숫자가 아무거나 올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그거 하나 빼고 n-1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n-2개가 올 수 있고 쭉 해서 곱하면 n 팩토리알게 되죠. 따라서 이 자연수의 집합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집합 S의 퍼뮤테이션은 모두 몇 개가 있죠? 1대1 함수가 몇 개 존재하죠? n 팩토리알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이 집합 S의 모든 치환의 집합을 그래서 요 SN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시메트릭 그룹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SN으로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SN에 대해서 이제 S에 대해서 S는 S에서 S로 1대1 대응 함수고 그리고 이건 이제 퍼뮤테이션이고 그거를 이제 F라고 쓴다면 이 FK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위의 표에서 고정된 첫 번째 행은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시그마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치환이란 이 주어진 숫자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치환. 사다리 게임 있죠? 사다리 게임. 사다리 타기. 1, 2, 3 배정해놓고 막 선 그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딱 하나씩 하나가 두 개로 가는 경우가 없죠. 그게 바로 딱 그 1대1 대응 함수의 예입니다. 4명이 사다리 타기 하면 다 다른 결론에 도달하죠. 그게 치환의 전형적인 예예요. 자, 군론에서는 이 치환군을 이제 SN이라고 쓰고 하는데 이때 쓰는 이 시크릿 치환의 부호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1대1 대응 함수다고만 생각하고 쓰면 됩니다. 치환은 1대1 대응 함수다. 자, 먼저 집합 1의 치환은 몇 개, 퍼뮤테이션 몇 개 있어요? 1을 1로 보내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럼 S1은 원소가 1팩토리알 하나밖에 없는 집합이에요. 1, 2라는 집합의 치환은 몇 가지가 있나? 2팩토리알 2개 있죠. 즉 S2는 2개가 있으니까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2개의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함수는 두 가지가 1은 1로 보내고 2는 2로 보내는 거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함수 시그마 1 하나 1은 2로 보내고 2는 1로 보내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 시그마 2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위에 거 빼면은 1, 2, 2,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치환만 있죠. 1, 2, 3의 치환은 몇 개 있죠? 3팩토리알 6개 있죠. 자, 6개가 이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보내는 거. 시그마 1 있고, 이제 시그마 2, 시그마 3. 그것들은 이제 배열하는 숫자에 따라서 3팩토리알계니까 쉽게 배열할 수 있죠. 자,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S3가 6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6개. 자, 요 6개. 자, 요 6개에 대해서 이를 표로 정리하면, 자, 그러니까 1팩토리알, 2팩토리알, 3팩토리알, 4팩토리알 이렇게 S1, S2, S3, S4 개수들이 쭉 이렇게 늘어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 n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S의 치환 중에서 요 중에서 큰 자연수가 작은 자연수보다 먼저 나타나면 이 치환은 반전, 인버전, 순서가 뒤바뀐 인버전이 존재한다고 하고 치환의 k번째 수 JK에서 반전이 일어난 경우 JK보다 작은 수로서 K 플러스 1번째 이후로 나타난 수의 개수를 JK의 그 인버전 넘버라고 합니다. 반전의 개수. 또 치환이 가진 반전의 총 개수가 짝수이면 이 치환은 이븐 퍼뮤테이션, 짝치환. 그 치환의 모든, 치환 안에 있는 인버전의 총 개수가 홀수이면 그 퍼뮤테이션은 오드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제 2에서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S2에서 치환 1, 2는 순서가 1, 2 순서대로 있죠.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전이 0개니까 짝수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븐 퍼뮤테이션이죠. 자, 치환 2는 어때요? 크기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몇 번 바뀌어 있어요? 한 번 바뀌어 있죠. 그럼 치환이 인버전이
인버전이 반전이 몇 번 있는 거예요? 하나 1이죠. 홀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드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S2에서는 하나는 이븐 퍼뮤테이션, 하나는 오드 퍼뮤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5에서 이런 치환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반전 개수가 총 몇 개예요? 5, 1, 2, 4, 3은. 자, 먼저 이제 반전 하나하나 숫자에 대해서 반전이 몇 개 있는지를 봅시다. 5를 기준으로 보면 반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5를 보면 5는 모든 수보다 다 큰 수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4개하고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5는 반전이 4개가 있어요. 1은 반전이 몇 개 있어요? 자기보다 큰 수가 앞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은 0이에요. 2는 몇 개 있어요? 2를 기준으로 해도 2도 자기보다 큰 수가 앞에 있는 게 이제 5는 이미 셌으니까 자기보다 자, 그다음 4를 기준으로는 1개, 3 기준으로는 3 뒤에는 자기보다 3 뒤에 자기보다 작은 수가 없으니까 하나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2 뒤에도 자기보다 작은 수가 없으니까 0이 되고. 자, 4 뒤에는 자기보다 작은 수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고. 자, 그럼 이걸 합칩시다. 그러면 4, 0, 0, 1, 3, 4, 0, 0, 1, 3 하면 5개가 되죠. 즉, 그러면 인버전이 이 S는 5개가 있다는 소리니까 홀수죠. 그래서 이건 오드 퍼뮤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S3의 퍼뮤테이션들. S3. S3의 치환이 이제 6개가 있는 거죠. 3팩토리얼. 그러면 반전의 개수를 여기 봅시다. 이건 하나도 없고. 여기는 반전이 2개 있고. 여기는, 그쵸? 여기는 2개 있고. 여기는 1개 있고. 여기는 1개 있고. 여기는 3개 있게 되죠. 그쵸? 반전들이. 그럼 개수를 잘 봅시다. 여기는 0, 2 다 짝수고. 여기는 1, 1, 3 홀수죠. 3개는 절반은 짝치환이고 절반은 홀치환이죠. 이분, 오드가 구분되죠. 이게 이런 식으로 S4도 24개, S4 팩토리아 24개가 있으면 그 중에 4개는, 12개는 이분 퍼뮤테이션이고 12개는 오드 퍼뮤테이션이에요. 5 팩토리아는 이제 거기다가 그 5 팩토리아인데 또 마찬가지로 절반은. 자, 봅시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음에 정의를 해줍니다. SN의 각 치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그니처 펑션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 치환에 대해서 사인 펑션은 시그마가 짝치환이면 플러스 1, 홀치환이면 마이너스 1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SN의 치환에 관한 부호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이제 첫 번째 정리 4.4, 1.1에서 얘기해 주는데 치환 시그마 안에 임의의 두 수를 바꾼 치환을 타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그마란 치환이 있어요. 그럼 치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수의 배열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걸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치환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숫자를 2개를 이렇게 위치를 딱 바꿨다고 생각해요. 2개 딱 바꿨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한 그걸 타우라고 하면은 그거의 시그니처 펑션을 취하면 그러면 부호가 딱 바뀌는 거예요. 2개를 딱 바꾸면 홀수개만큼의 이 인버전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또는 줄어들거나. 그렇죠? 자,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1부터 i가 있고 k가 있고 j 이렇게 j1에서 ji, jk. 근데 타우는 여기서 요 i하고 k 요 2개를 딱 위치를 바꾼 거예요. 요 2개만 그냥 위치를 딱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인버전이 몇 개가 생겼는지를 한번 세어보자는 거야. 그게 홀수개라는 걸 확인하기만 하면 증명은 끝나는 거죠. 자, 반전의 개수를 한번 세워봅시다. 시그마에서 ji 앞에 있는 수, 또 jk 뒤에 있는 수와 ji, jk 사이의 반전 관계는 ji, jk를 바꿨을 때에도 변함이 없다. 시그마에서 ji와 jk 사이에 있는 수와 ji의 반전 관계는 모두 바뀌는 거다. 즉 반전이 있었던 건 없어지고 없었던 것은 생긴다. 따라서 JY와 JK 사이에 K개의 수가 있다면 반전의 총 개수는 K번의 변화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JY와 JK 사이에 있는 수와 JK의 반전 관계도 모두 바뀌고 반전의 총 개수는 K번의 변화가 생긴다. 그런데 JI와 JK가 바뀌면 JI와 JK 사이에 변화가 한 번 있으므로 타우에서의 반전의 총 개수는 시그마에서의 반전 총 개수에서 2K 플러스 1번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자, 반전의 개수를 보면 시그마에 원래 이제 반전이 있던 거에 추가로 그 변화로 생기는 게 2k 플러스 1번의 변화가 있게 되니까 타우의 반전의 총 개수는 시그마의 반전의 총 개수와 몇 개 차이가 나요? 요 하나. 그러니까 저 홀수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딱 두 개를 그 하나의 바이젝티브 펑션에서 숫자를 딱 바꾸면 반전은 홀수배만큼 변화가 생기니까 짝수였으면 반전의 개수가 짝수였으면 홀수개가 되고 홀수였으면 짝수개가 되니까 우리가 부호가 거기에 시그니처 펑션을 취해주면 부호가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는 플러스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게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이젝티브 펑션 시그마에서 뒤에 숫자를 바꾸면 그 시그니처 펑션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가지고 이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속해서 정의하고 4장 1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